안녕하십니까. 땡큐 서울의원의 송영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의 이상,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경우, 기능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함은 전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그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지만 일부 환자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이 염증으로 파괴되어서 이미 만들어져서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이 바깥에 피 속으로 흘러나오면서 호르몬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갑상선염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염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기능 항진증은 약을 먹는다고 그러면 적어도 2년 혹은 그 이상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되고 갑상선염인 경우에는 대개는 아무 치료도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 이 환자분들이 사실 스스로 증상을 갖고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원인으로든지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심한 경우에는 체중이 줄어들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떨릴 수 있고 신경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거의 비슷하고 또 가벼운 경우에는 별 불편한 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서는 뭔지 구별하기 참 어렵죠. 특히 또 갑상선염 중에 무통성 갑상선염이라고 그러는 종류는 이 갑상선이 좀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의사가 보기에도 기능항진증, 그레이브스병과 거의 똑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정상적인 갑상선은 뇌하수체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뇌하수체에서 TSH라고 그러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에서 T4라고 그러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고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되고 갑상선에서 분비된 T4는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TSH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러는 거는 갑상선에서 TSH와 무관하게 T4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되니까 굉장히 낮은 값을 보이게 되고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갑상선에서 T4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TSH는 올라가고 T4는 떨어집니다.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하수체가 기능을 잘 못해서 갑상선에서 T4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라 이때는 TSH와 T4가 다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능 항진증의 증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난다든지 짜증이 잘 나고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이상하게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대장뿐만 아니라 위장관 운동이 빨라져서 이 설사가 여러 번 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물처럼 설사가 나는 건 아닌데 무른 대변을 여러 번 볼 수 있고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손톱이 약해져 갖고 부러질 수도 있고 피부가 따뜻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촉촉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좋죠. 그리고 머리칼이 얇아져서 잘 부스러집니다. 갑상선이 커져서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장에 아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심박수가 빨라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근력이 약해진다든지 특히 넓적다리나 이런 데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아주 힘들게 될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를 기능항진증,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를 기능저하증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이게 증상이 반대로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항진증에 나타나는 증상이 반대. 그래서 이때 체중이 주니까 기능저하증에서는 살이 찐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중이 약간 늘지만 부어서 느는 거지 살이 찌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기능 저하증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든지 이런 건 공통된 현상이고, 더위를 참기가 힘든데 기능 저하증에서는 추위를 참기가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와 갑상선 간의 이 관계를 이렇게 상당히 검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하고 갑상선에서는 주로 T4의 형태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T4는 피 속에 나와서 주로 간에서 T3라고 그러는 활성형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뇌하수체에 작용을 해서 뇌하수체에서 TSH를 분비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T4가 올라가면, 원인에 관계없이 T4가 올라가면 TSH 분비는 떨어져요. 그리고 T4가 떨어지면 TSH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할 때는 TSH가 사실은 제일 민감하게 몸 안에서 내 갑상선 상태가 어떤지를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TSH를 체크해 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TSH하고 T4를 같이 측정해서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T4가 높고 TSH도 높다 그러면 이거는 뇌하수체 이상이 있구나. T4는 높은데 TSH가 낮다 그러면 이거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원발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뭐 이걸 다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걸 봐드리는 선생님들께서 잘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환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인데, 얼굴이 이렇게 붓고 눈썹이 빠진다든지 이런 거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갑상선 종이 생겨서 갑상선이 커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저하증은 기능 항진증하고 반대로 나타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능 항진증, 특히 그레이브스병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특히 유명한 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이 위로 붓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눈을 치켜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핏발이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항진증 때 나타나는 소위 안구병증인데, 이 사람 잘 아시죠? 우리 잘 아는 홍콩의 영화 배우인데,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생겨갖고 살이 빠지고 아주 많이 빠졌죠. 눈도 이렇게 화나서 치켜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요런 정도 가지고서 이걸 눈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핏발이 쓰고 눈이 튀어나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물체가 둘로 보이고 어른거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피드백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갑상선 이상이 있을 때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느냐인데, 피 검사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TSH를 측정하게 되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섭취를 구한다든지 스캔을 한다든지 초음파를 찍는다든지, 혹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를 찔러서 세포 검사를 한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기능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액 검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동위원소를 이용한 스캔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스캔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고 몇몇 대학병원 같은 데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통 많이 하는데, 초음파를 이용한 그 도플러를 보면은 기능항진증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피검사에서는 이런 호르몬과 TSH를 보고 또 이런 자가 항체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TSH 리셉터 안티바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시토닌이나 CEA 같은 거는 갑상선 암 중에 일부 드물게 나타나는 수질남이라고 그러는 거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죠. TSH 수용체 항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그레이브스병의 진단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으로 나타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다음에 항갑상선제로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 TSH 안티바디가 떨어져서 없어지면은 질병의 활성도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안심하고 약을 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게 계속 높은 효과로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 병의 활성은 뭐 별 변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끊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인데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갑상선제 치료의 종료 시점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레이브스병 산모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항체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에서 일과성의 기능항진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태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태아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 항갑상선제, 즉 약으로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할 때는 갑상선 호르몬만 측정해 갖고서는 충분하지 않고 이 TSH 수용체 항체를 꼭 같이 측정해서 이 병의 면역학적인 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TSH가 갑상선에 작용을 하는데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는 이 TSH 수용체 항체가 TSH 대신에 TSH처럼 여기 갑상선에 있는 TSH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고 이 과잉으로 분비된 거는 뇌하수체에 피드백을 해서 뇌하수체에서 TSH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TSH는 떨어지고 T3나 T4는 올라가 있고 TSH 수용체 항체는 강하게 양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피검사만 가지고도 그레이브스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을 보는 거는 대개는 혹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데 초음파로 이렇게 잘 보면 갑상선이 잘 보입니다만 이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보면 갑상선 안에 혈류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거는 앞쪽으로 들어오는 피고 파란 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피기 때문에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같이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뻘겋게 보인다고 그래서 갑상선에 불이 난 것 같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볼 수가 있고 갑상선 염의 경우에는 혈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색깔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스캔보다도 이 널리 사용되는 초음파를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스캔인데 스캔에서도 이렇게 혹이 동위원소 섭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냉결절이냐 열결절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갑상선 전체의 섭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이 섭취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으면은 이건 그레이브스병이다. 이런 거에 합당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섭취가 증가돼 있고 또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기능항진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만 눈이 조금 튀어나오고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병증은 한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진단은 혈액검사, 혈중 갑상선 호르몬인 T3, T4와 TSH를 측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자가 항체 검사는 질환의 원인 감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TSH 수용체 항체가 양성이면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확진은 어려운데 도플러를 이용을 하면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스캔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는 뭐 이러한 약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을 먹는 거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너 아프니까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나 아무 의심 없이 그렇군. 그러고 약을 먹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고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2년씩 약을 먹냐 그렇지만 먹다 보면 금방 1년 가고 2년 가고 그래서 2년
먹게 되는데 문제는 2년 먹고 깨끗이 나아서 약을 그만 먹어도 되느냐?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2년 먹고 다 나서 그만 먹어도 되겠다. 그러는 경우는 한 5, 60%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길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뭐 5년, 10년 먹으면 다 낫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환자는 약 갖고 나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방사성 요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 갑상선이 아주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한다고 그러면 어유 이거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 그러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갑상선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한테는 사실 아주 간편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비용만 갖고 생각하면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그리고 효과도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데 치료 후에 환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 항진증을 기능 저하증으로 바꿔서 갑상선 약 항갑선제 먹던 거를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걸로 바꿔주는 것이 되는데 평생 약 먹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그 더 좋을 게 있느냐? 그러지만 곰곰 따져보면은 이 편이 우선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그 다음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먹고 있으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늘 정상이니까 아주 좋죠. 똑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병원에 자주 갈 필요도 없고 검사를 자주 할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내기는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보자마자 이거 동요원소 치료합시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도 한 1, 2년 치료하면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동요원소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따라서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에 뭐 어떤 항체가 있다는데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면 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근데 당연히 약은 먹을 필요가 없죠. 정상이면 두고 보는 거고 어떤 항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이것만 가지고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살이 쉽게 찌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까요? 듣기만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이 쉽게 찌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살이 찌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 항진증은 물론 아닐 거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살이 찔 수는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은 항진증으로 2년 가까이 메치마졸 복용 중인데 현재 7.5mg을 먹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거의 정상 범주에 왔지만 자가 항체 수치가 40 이상에서 내려올지를 않습니다. 안병증도 있고요. 복수의 의사분들 뵈니 어떤 분들은 메티마졸로만 복용하도록 하고 어떤 분은 메티마졸을 좀 더 많이 복용하고 호르몬제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항체를 낮추는데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과거 복용량을 봤을 때도 메치마졸을 3알, 4알쯤 복용했을 때 항체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항체를 낮추는 측면에서 후자의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구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방법은 아니고 메치마졸을 먹고 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만은 메치마졸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갑상선뿐만 아니라 이 갑상선과 관련된 안구병증에서 눈 바깥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데 TSH 수용체가 이상하게 발현이 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치마졸을 많이 쓸수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빠지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메치마졸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메치마졸을 처음에 먹듯이 30ml, 40ml 이렇게 먹으면 병이 다 낫지는 않아도 좀 있으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능 저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여하는 메치마졸, 상당히 많은 양의 메치마졸을 투여해서
몸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거는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리고 먹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몸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시키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이 항체 발현이 차차 떨어지면서 갑상선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안구병증이 심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아니고, 그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검증된 바는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공인된 방법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전문가들이 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구병증이 심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소아에서의 기능항진증의 경우인데, 소아에서의 기능항진증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질질 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고 많은 양의 항갑상선제로 갑상선에서 호르몬 만드는 걸 완전히 차단시키고 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상한 방법이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60대 여성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갑상선에 7mm 혹이 한 개 있고 작은 혹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과 항진증 저하증과는 아무 관계도 없죠. 이게 초음파로 보기에 별 악성, 암의 의심이 없어 보이는 혹이라고 그러면 조직 검사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놔두세요. 이 정도 작은 양성의 혹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건드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이 생기는 것과 호르몬과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혹에 대한 약물 치료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는 없죠. 예. 그 다음 분 질문하신 게 갑상선 항체랑 어떤 항체 같은 것들이 있다고 검사에서 나왔다. 근데 수치는 정상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기억력이랑 집중이 안 되는 게 심한데 이게 항체랑 관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갑상선 항체가 있으면 자가 면역성이 있다,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기능 저하증이 되거나 그런 수가 드물게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뭐 모르지만 그건 상당히 심해졌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뭐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호르몬 검사를 해서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체랑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 갑상선 암으로 수술 후 7년 동안 여러 차례 내원했는데 대기실에 진료 기다리던 환자 중에 덩치 좀 있고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 꽤 있습니다.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분이 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남자분도 꽤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거를 어느 특정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고는 보지 않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합쳐져서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갑상선 질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 중에 유전적으로 생기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수질암이라고 그러는 드문 갑상선 암이 유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검사하기 위한 것 말고는 다른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 그레이브스병인지 다른 원인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항체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레이브스병에서는 TSH 수용체 항체가 나타나고, 다른 원인, 그 그레이브스병이 아닌 자가 면역 질환,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안 나오고 TPO 항체나 TG에 대한 항체는 나옵니다. 결절이나 염증에서, 특히 결절에서는 그런 항체가 아주 낮은 효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항진증의 원인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무조건 항갑상선제를 복용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복용해야 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 본인이 불편을 못 느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때 이런 경우에도 이게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젊을 때랑 달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부작용,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용해서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느냐? 다 날 때까지 복용해야 됩니다. 다 낫는 것은 최소 2년 아니면 그 이상 몇 년 정도 갈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나 그런 거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부작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히 많은 양의 약제를 몇 년 먹는 걸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부작용의 빈도는 아주 드문 것이라서 대개 한 1000명에 1명 정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하고 그나마 좀 있는 것은 이 백혈구가 감소하는 백혈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약을 끊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비교적 흔한 부작용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몸이 가렵거나 이런 건데 사실 이 병 자체로도 몸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병 자체로 그런 건지 약물 부작용으로 그런 건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두드러기가 나갖고 죽는 일은 없어요. 두드러기가 나면은 좀 가려워서 괴로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심하지 않으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두드러기 약을 같이 먹으면서 그냥 약을 먹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작용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몇 년 고생하다가 현재는 다 나은 상태입니다. 축하합니다. 완치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대개 약을 중단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재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려진 게 없어요.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재발하는지는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뭐 그게 다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겨서 재발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데 갑상선 기능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갑상선 검사를 꼭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갑상선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갑상선 호르몬이 50% 이상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5, 6주경에 꼭 피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먹는 약을 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임신 중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상선이 염이 있다든지 그런 환자들은 출산 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한 3개월쯤 돼서 꼭 피검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의 혹이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갑상선에 혹이 있으면 임신 중에 대개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작은 혹, 양성의 혹은 뭐 좀 커진다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작은 갑상선 암이 있는데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감시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에 요 커져가지고 골치 아픈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커져서 뭐 죽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지만 암이 커진다고 그러면 기분이 대단히 안 좋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임신 중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약으로 먹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임신 중에 약 먹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안전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알구 돌출은 기능이 완치되면은 같이 나아지나 아니면
어떤가인데 같이 나아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개는 현재 알려진 거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같은 거 주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정맥 주사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 7, 80% 정도의 환자는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안과에 가서 따로 치료를 해도 뭐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적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것만 갖고 치료가 안 된다든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갖고 치료해서 눈 좀 들어가기는 했는데 둘로 보이는 복시가 계속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동안 오래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할지 또 언제 수술을 할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이 안과에 가서 따로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아상님 자가항체 수치가 40 이상이고 2년째 항진 중이고 호르몬 수치는 약으로 거의 정상 범위 유지 중. 안병증으로 대학병원 안과 다니는 중인데 전절제 고려해봐라 하고 항체가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전절제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전절제 이후의 삶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젊은 분이고 갑상선이 아주 크고 그렇다고 그러면 기능항진증이 잘 낫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전절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절제를 하면은 최소한 눈에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2년째 항진증이고 호르몬 수치는 뭐 정상 범위 유지 중이고 어쩌고 그러면 약으로 금방 낫게는 생기지 않았구나.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안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나서 눈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튀어나온 눈이 더 튀어나오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눈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두고 보는 건데 수술을 할지 여부는 그거는 담당해서 보시는 그 갑상선 보시는 선생님, 내분비내과 선생님하고 안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하는 거고 감압술을 한다는 거하고 복시가 있어서 수술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안와 감압술을 한다는 거는 눈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잘 안 감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눈 안쪽에 안와 안쪽에 압력을 낮춰주기 위한 수술을 하는 건데 요걸 하고 나면은 이 그전에는 잘 보였는데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외안근에 대한 수술을 2차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이 자가 항체가 계속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고 나서 눈이 또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전절제 이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러나 계속 뭔가는 약을 먹고 병원에는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광심님께서 질문하신 거 10년 전에 갑상선 절제술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면서 초음파도 하고 있다. 이거 아마 암으로 수술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를 계속 할 리가 없죠. 수치가 좀 높다고 하시면서 혹시 한약 같은 거 먹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한약을 먹으면 피 수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문한 탓에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수치가 좀 높은 것의 제일 큰 이유는 약이 많아서 그렇죠.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제를 아마 처방받아서 드실 텐데 이 호르몬제 처방받아서 드실 때 아마 반드시 공복에 먹고 약 먹고 1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러셨을 텐데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약 먹고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어떤 때는 30분 있다 먹고 어떤 때는 1시간 있다 먹고 그러면 이 흡수되는 정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정상이고 어떤 때는 수치가 높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맞춰드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제 경험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약 먹고 1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을 먹는 것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원 참치. 치료를 받으면 갑상선 기능이 어떤 기능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가 궁금하신 건데, 기능 항진증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기능 저하증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자세한 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 조심해야 될 음식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도 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뭐 요드가 들은 걸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드 섭취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많이 먹어서 요드 섭취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일염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고 다른 해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요드 섭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거 입에다 대지도 않아도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만큼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요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요드를 좀 더 먹어라, 먹지 마라 한다고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음식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단 요드를 과잉으로 섭취하면 대단히 해롭습니다. 요드 과잉 섭취라는 거는 이 산모들 그 산후조리원에서 미역국 먹듯이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 아무리 미역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러 그렇게 먹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먹기 어렵죠. 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역국을 한 달쯤 먹는다, 그럼 갑상선이 부으면서 기능 저하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 어쩌다 미역국을 한 그릇 먹는다든지 뭐 김밥을 좀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H 수치가 낮지만 프리T4가 정상 범위라면 기능항진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불현성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 같으면 뭐 별 증상도 없고 이거 그냥 둬도 크게 건강상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혹은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나이 드신 분들에서 그냥 두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좀 기다려봐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방사성 요드 치료나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약을 먹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을 조금 먹어서 안 좋아졌겠지 충분히 많이 먹으면 다 좋아집니다. 문제는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데, 약을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갑상선이 별로 안 크면은 방사성 요드 치료를 하고, 젊은 사람으로서 갑상선이 매우 크면 수술을 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 요드 치료나 수술을 할 때 기능항진증이 저하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가 아니고, 이런 치료를 바꾸는 목적은 기능항진증을 저하증으로 바꿔줘서 완치가 돼서 기능항진증으로 다시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생각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몽 하니 블랙티, 이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드 많이 들어있는 김, 다시마 같은 거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는지 별 영향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문제인데, 김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크게 문제 없고, 다시마를 가루로 내서 그걸 환을 빚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증상이 악화된다기보다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나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드가 모자라서 갑상선이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요드를 더 먹어서 좋을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니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항암제와 방사성 요드 치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중요한 기준이죠.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하기 전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면서 원격 전이가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는 거고 항암제 치료는 통상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격 전이가 있는데 원격 전이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라날 때 그때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항암제 치료로서 완치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 항암제 치료로서 상당 기간 시간을 벌어준다. 또 상당 기간 증상을 완화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암제 치료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쪽으로 가게 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앞에 오게 됩니다. 기준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대 남자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0대 후반에 종양 문제로 갑상선 한쪽을 제거했습니다. 따로 약은 먹지 않고 살았고 정기 검진이나 할 때 문제가 되면 없습니다. 다만 갈수록 피로가 높아지고 회복이 더뎌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갑상선을 한쪽 절개한 것과 절제한 것과 영향이 있는 걸까요? 영향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호르몬의 이상이 없다면 이것 때문에 피로가 높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갑상선이 피부 바로 앞에 있고 목에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게 갑상선 때문인가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능항진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약을 먹고 나서 발진과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흔한 부작용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먹으면 사실 없어져요. 근데 가려워서 뭐 하루 종일 긁는데 그 약을 계속 먹으라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끊고 가서 그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그렇지만 중대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약, 보통 일반적인 두드러기 약으로 조절이 된다면 그냥 먹으면서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조절이 되기 좀 어렵다. 너무 심해서 힘들다. 그러면 약을 끊고 다른 걸로 바꿔보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항체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할까요? 추가로 받으셔야죠. 항갑성 선제,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이거를 갑상선 기능, 호르몬 검사와 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이게 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수치가 계속 높다고 그러면 병의 활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뭐 재발이라기보다도 활성이 있는 거가 다시 나타나는 것 뿐이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수치가 높으면 약을 끊기 어렵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이 커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크기 범위는 얼마인가요? 그것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몸집이 작으면 갑상선도 작고 몸집이 크면 갑상선도 커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래서 이 대개 한 15g에서 25g 정도 크다 생각하면 되는데 크기로 얘기하면 이게 몇 센치 몇 센치인데 이 3차원적인 입체적인 걸로 생각하면 가로 세로만 재갖고 크기가 이게 정상이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톰해지면은 크기는 3차원적으로 커진 거죠. 그래서 커졌다고 그러면 상당히 커졌으니까 커졌다고 그럴 것 같다. 그런 기분이고 왜 커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왜 커졌는지인데 원인 잘 모르고 갑상선 실질에 이상이 없이도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옛날에는 그냥 단순 갑상선종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호르몬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뭐 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딸기 바나나 우유 아니 그냥 딸기 바나나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유산소 운동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은 모든 운동을 다 추천하고 자기 근력에 맞게 체력에 맞는 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본인 체력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셔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미진하신 것이 있으면 혹시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출연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